오늘 수업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인터넷에 접속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한바람입니다. 교재를 가지고 계시면은 교재의 80페이지를 좀 펴봐 주세요. 80페이지. 80페이지. 80페이지에서 맨 밑에 줄입니다. 밑에 줄. 오랜 역사를 가진 수필이 현대에 와서는 그 태도에 따라 경수필과 중수필로 분류하겠다. 수필의 갈래가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든지 수필의 그 소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용으로 보면은 경수필과 중수필 두 가지로 나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핵심이다. 오늘 강의하는 것 중에 핵심. 요거 하나 꼭 기억해 두면은 기본을 전부 이해하시는 겁니다. 경수필과 중수필로 분류하고 있다. 그런데 요거를 81페이지 맨 위에 쪽을 한번 보아주세요. 81페이지요. 위에 쪽을 보면은 경수필은 영어로는 미셀런이라고 합니다. 이건 그냥 가볍고 쉬운 문장으로 되어 있고 해서 주로 글을 쓰고 나면 내가 뭘 했다, 내가 알았다, 내가 경험했다, 내가 했다 하는 나라는 게 드러납니다. 이 경수필에서 보면 우리 대부분의 수필 글을 읽어본 뭐 어디 여행을 갔다, 혼났다, 뭐 재미가 있었다 하는 게 경수필에 주로요. 그런데 이 수필을 처음 쓴 사람이 그 프랑스의 그 철학자인 몽테뉴입니다. 몽테뉴가 쓴 게 경수필의 최초의 시초입니다. 시초고, 그래서 이런 경수필을 다른 말로는 미셀런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몽테뉴적 수필이라고 한다. 요거는 나라는 사실이, 글 쓴 내용이 나라는 사실이 쉽게 드러날 수 있는 가벼운 내용들이다. 이렇게 경수필이 있고, 첫째,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단락에 보면은 중수필이라는 게 나옵니다. 중수필이라는 게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안 하는데 보통 숙제라고 중고등학교에는 숙제라고 하고 대학에서는 리포트라고 하는데 서양에서는 이거를 숙제를 에세이라고 보통 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든다면 너 효도에 대해서 너희들 전부 써와봐라. 그러면 효도에 대해서 각자 나름대로의 생각하는 거 또는 느낌, 자기의 판단 이런 것들을 쓰는 건데 이게 에세이입니다. 에세이가 대부분은 어떤 이 주제에 대해서 평을 하고 자기의 사실적인 내용을 기술하고 하기 때문에 요걸 중수필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누가 최초에 썼느냐는 영국의 철학자인 베이컨이 이 에세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해서 베이컨적 수필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다시 한번 요약하면은 수필은 경수필과 중수필로 나눌 수 있다. 경수필을 서양에서는 흔히 몽테뉴적 수필이라고, 몽테뉴라는 철학자가 이걸 처음 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수필을 에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썼기 때문에 이거를 베이컨적 수필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을 꼭 알아두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경수필은 가벼워요. 가볍고 쉽게 합니다. 그러고 중수필은 좀 지적이라거나 사고적이라거나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어렵다고들 얘기를 하거든요. 중수필을 보면. 그런데 아까 다시 한번 되돌아가서 얘기하면은 미국에서 얘기하는 중고등학교에서 또는 대학에서 에세이를 냈다. 에세이를 내면 우리 논문하고 다릅니다. 그냥 간단하게 어떤 사실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 또 어떤 원리 이런 것들을 논평을 해가면서 쓴 것들을 에세이라고 하고 중수필이라고 한다. 그것만
정확하게 경수필과 중수필 개념, 그 다음에 경수필을 몽테니적 수필, 중수필을 이 베이컨적 수필이라고 한다는 사실만 알아두시면은 그 2장에서 꼭 필요한 사항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로 넘어가 봐주세요. 교재 87페이지에 제3강 주제에 대한 편감입니다. 보통 우리가 수필의 소재는 제한이 없습니다. 역사적인 사실도 되고 무슨 어떤 철학적인 내용도 되고 또 이웃과 사귄 어떤 내용도 되고 친구와 부부관계, 역사 또는 기행 뭐든지 수필의 제재가 될 수 있다. 소재가. 수필의 소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든다면 우리가 나무를 긴 나무, 장대 이거 나무를 생각해 봅시다. 나무 긴 거. 그러면 이 나무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무 중에서 왜 보통 지금은 많이 쓰지 않지만 시골에 가면은 뭘 지고 다니지? 지게라는 게 있습니다. 지게를 받쳐놓을 때 지게 작대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나무예요. 그 다음에 시골에 가면 또 빨랫줄 늘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세우는 거 바지락대라고 해요. 이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지팡이도 있죠. 그 다음에 야구방망이도 있죠. 뭐 나무라고 했을 때도 나무의 용도도 여러 가지가 있대. 그런데 이 소재로서 내가 나무를 택해서 글을 쓰려고 하는데 그럼 뭐를 쓸 거냐? 이 나무의 다양한 용도 중에 나는 그 중에 예를 들어서 뭐를 지팡이에 대해 쓸 수도 있다. 나무 지팡이. 그러면 요게 제재예요. 자, 제재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재가요, 잘 이제 어떻게 하면은 제재는 일종의 사람 같으면은 이 경추에서 등추까지 그러니까 이 뼈대 골간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쓸 거냐는 건 사람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내 딸에 대해서 주제를 이제 사람 중에서 딸을 선택했다. 자, 딸을 선택했을 때 어떤 사람은 딸의 미모를 자랑하고 싶어서 글을 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딸의 효성을 해서 쓸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딸의 무슨 지성에 대해서 다 다르다는 얘기죠. 이거는 뭐와 마찬가지하면 똑같은 제재를 가지고 글을 쓴다고 해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초, 중, 고등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이라는 게 있었죠. 미술 시간에 보면은 선생님이 어디 가서 산에 밖에 나가서 뭘 보고 그래라. 너 보고 그래라. 아니면 정물화를 그린다고 해서 주전자 하나 놓고 사과 하나 놓고 또는 북어 한 마리 놓고 그걸 그리라고 앞에다 딱 선생님 교탁에다 전시해 놓습니다. 그러면 그 정물화를 그리는데 학생은 50명이에요. 50명이 그려서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보면은요, 50명이 그린 그림이 다 달라요. 똑같은데 왜 이렇게 다르냐? 자기의 느낌, 생각, 또는 각도에 따라 또 달라질 거 아니에요. 또 빛의 어느 쪽에 앉느냐에 빛의 비추는 이거에 따라 달라진다.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딸에 대해서 아까 썼을 때 천차만별로 쓰다. 오늘 수업에 대해서 지금 여기 우리가 전부 글을 하나 쓴다. 나중에 써놓고 다 달라요. 그게 바로 수필입니다. 그래서 수필에서 우리는 소재는 무진장하다. 그 소재 중에서 내가 무엇을 주제로 할 거냐. 예를 들면 소재 중에 또 하나 예를 들어보죠. 우리 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돌. 지천에 깔린 게 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많은 돌을 대상으로 해서 내가 소재를 가지고 글을 쓰려고 한다. 그러면 사람마다 다 다를 텐데 그 중에서 나는 이 돌을 가지고 소위 수석에 대해서 쓸 거다.
그러면 수석에 대해서 쓰고 수석에 대해서 무엇을 쓸 거냐? 뭐 형상석이다, 문양석이다, 무슨 뭐다, 재질은 뭐다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마다 또 다르게 쓸 거라 얘기죠. 이렇게 같은 주제라고 해도 수필 내용은 달라진다. 단 이렇게 주제를 골랐을 때 우리가 꼭 유념을 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 그거는 88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책 88페이지. 88페이지를 보면은 주제는 보통 단순 명료해야 된다. 아까 돌이 있으면은 그 중에 수소 간단하잖아요. 수소 단순 명료하죠. 주제가 너무 뜬구름 잡는 식이면은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안 나타납니다. 주제는 단순 명료해 구체성, 설명성 이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보통 2주 정도에 한 번씩 우리 자유게시판에다 글을 하나씩 올리는데 그때 제가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요즘에 제가 주로 쓰는 게 고사성어에 대해서 수필을 쓰고 있거든요. 그렇게 써놓으면 다음이나 이쪽에서 접근하는 게요. 접근하는 사람 몇 명 안 됩니다. 왜? 어떤 예를 들어서 뭐 빙탄불상용이라는 그런 고사성어를 지금 썼다 얘기죠. 그거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안 옵니다. 딱 제목을 보고 관심 있는 사람만 접근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제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보통에 이제 그렇게 올리면서 지금 이제 어쩔 수 없이 고사성어이기 때문에 그 이름만 올리지 거기다가 and 뭐뭐와 뭐뭐 아버지와 어머니 아버지만 봤을 때 관심 없는데 어머니 하니까 어머니 때문에 모두 접근하는 사람 그렇게 뭘 종합적으로 해놓으면요 어떤 때는 막 우리 보면 100몇 개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거는 10개도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분명히 10개도 안 올라갈 때 뭘 부르냐면 다음에서 제가 쓴 글 제목을 우리 여기 찾아보거든요. 찾아보면 분명히 있는데 관심이 없다 얘기죠.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라도 제재를 어떻게 광범위하게 공감성을 갖는 제재로 하기 위해서는 보통의 제목을 조금은 2가지, 3가지 이렇게 포함돼서 짓는 게 이더리까지는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글 하나 올려놓은 게 있는데요. 또 다른 데 올려놓은 게 있는데 보니까 어젠가 우연하게 접근해봤더니 5,000 몇 번 접근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제목 중에서 만인운동과 머슴운동.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말로는 수영을 돈 주고 하는 수영을 차 타고 다니면서 몇십 년 하고 저는 맨날 산에 올라가는 머슴처럼 움직이고 그렇게 하는데 만인운동과 머슴운동 아니까 만인운동, 머슴운동 호기심을 끈다 얘기죠. 내용이 좋아서 5,000 몇 번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런 호기심을 끄는 그런 방법. 그래서 여기서 광범위한 공감성을 갖도록 해야 누가 본다 얘기죠. 자, 수필을 왜 쓰느냐? 우리 글 왜 씁니까? 제가 볼 때는 첫째는 나 만족을 위해서요. 내 스스로의 만족 또는 힐링을 위해서. 두 번째는 내 주위의 사람들이 이거 쓰고 싶어서 쓰는 거예요. 그게 보통 사람들이 갖는 꿈이거든요. 더 큰 꿈은 뭐냐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읽었으면 하는 게 꿈이거든요. 나하고 공감했으면. 읽는다는 얘기는 공감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해서 어쨌든 공감성을 갖도록 한다. 자, 여기서 보세요. 공감성을 갖는 거는 여기 그 밑에 88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작은 궁서체로 쓴 거 한번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가련한 것은 일하고도 먹지 못하는 것이요. 그 대신 가장 가증한 것은 놀고도 잘 먹는 것이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사람들이 그래 열심히 일했는데 먹지 못한다 얼마나 불쌍하냐 공감한다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참 가증스러운 건 맨날 노는 놈이 잘 먹는다. 이게 세상에 뭐 이런 불합리가 있어, 이 망한 놈 세상. 이런 식으로 공감을 한다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광범위한 공감성을 갖도록 글을 써라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독창성과 참신성이 있습니다. 왜 이런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장 선생님들 난 참 마음에 안 드는데 공부 참 안 해요, 교장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들 공부 안 한다는 그 증명이 어떤 거냐면, 조회 시간에 왜 저 전체 훈화하는 거 있죠. 맨날 보면 패턴이 정해졌습니다. A 교장은 늘 이런 얘기. 공부 안 하는 얘기죠. 그냥 적당히 있다 하는데, 자, 독창성과 참신성이 없어요. 학생들이 안 듣습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 또 30분 동안 얘기는 뜨거운 데다 놓고. 요즘에는 어디서 하느냐면 강당에서 하기 때문에 그건 면한다고 하대요. 안 들어요, 애들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의 설교나 스님의 법문하는 거는 들어요. 왜? 신자들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볼 때는 점수를 많이 맞고 이러는 거 얘기해야지, 공자 맹자 얘기했어. 뭐 사람이 어떻게 자라. 학생들한테 뭐 웃기고 있네. 나 잘하고 있는데. 애들 틱틱한다 얘기죠. 독창성과 참신성을 가져야 누구든지 내부에 관심을 가졌다. 자, 한번 보세요. 독창성 있는 글 중에 89페이지에 맨 위에 줄 보세요. 팔을 들어 쥔 5개의 손가락을 꼼꼼히 살펴보면 그곳에 태화된 날개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야? 보통 우리 보면은 팔 보세요. 양쪽에 5개죠. 이게 새로 보면 뭡니까? 날개죠. 이 손에 여기에 날개의 뭔가가 있는 것 같다. 얼마나 독창적입니까? 참신하니까. 이게 무슨 얘기야? 참 재밌네? 한번 읽어보자. 성공하는 거예요, 글하게. 보면서 날개가 있다. 인간의 직립보행과 함께 잃어버린 날개.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직립보행하면서 날개를 잊어버렸다. 날개 없어졌으니까 퇴화되겠죠. 그 죽지에서 뼈도 돋고 살이 자라.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요. 굉장히 독창성 있는 문장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공감을 얻고, 또는 이 사람들이 하고 빨려든다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자기 경험해야 된다. 보통의 경우에 중수필은 여기서 이제 경험이라는 건 이겁니다. 우리 생각할 때요. 세상에 지식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직접적으로 경험했거나 간접적으로 경험합니다. 직접적으로 경험한 건 보거나 듣거나 배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거나 듣고 배운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간접적으로 경험이 뭡니까? 책 같은 걸 보고 자료를 보고 하는 게 간접적인 경험 아니에요. 문화가 발달하고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서 직접 경험보다는 간접 경험이 훨씬 많아집니다. 옛날에는 보세요. 옛날에 총칼 가지고 활이나 화살 가지고 싸울 때, 말 타고 싸울 때는 병장이 금방 뭔지 알아요. 저쪽이 뭐 있는지 알잖아요. 근데 요즘에 보세요. 요즘 전쟁 보면은 전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참 가공한 세상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도 없는 드론이라는 게 가서 때려 부시고, 그 다음에 사람도 안 오고 비행기도 안 오는데 몇백 킬로미터 폭탄이 날라와서 초토화시킨다. 그러고 나중에 가서 뭐뭐 부서졌는지 조사하면 그게 전쟁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직접 경험이 아닌 저기 같은 것들이 저기 하는 건데, 자기 경험한 거를 써라. 왜? 경험한 거 아닐 때는 뭐가 될 수 있냐 한번 보세요. 우리 가끔은 허수아비 보죠, 길거리에. 허수아비를 제 아무리
치장을 해도 치장을 하고 힘을 정성을 들여서 가서 만져보면 따뜻한 거 없죠. 못생긴 사람도 가서 어루만지고 그러면 체온이 통하죠. 마찬가지예요. 경험한 거일 때 감동을 주고 공감을 하지 내가 전혀 경험 안 하고 모르는 건데 요즘에 보니까 그런 게 있대요. 저 혹시 요즘 한 미스터 트롯 3인가 결승전 한번 보셨는지요? 아, 네. 결승전 3 보셨으면은 손비나라가 있어요. 손비나. 네, 손비나가 여기 창원 기계공고 출신입니다. 창원이에요. 걔 노래 부르는 건 제가 볼 때는 노래는 타의 추종을 부르는 게 1등입니다. 근데 걔가 보니까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사형제를 들고 엄마가 이런 얘기 한번 잘못 표현하면 좀 그분에 대한 욕이 될 수 있는데 엄마가 도망을 갔거나 이혼을 하고 애들 다 넘겨놓고 아버지가 사람애를 키웠어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 키워준 게 자기들 사람애를 키워준 게 할머니라. 할머니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요양병원에 있어요. 그 할머니를 보기 위해서 연모라는 노래를 할머니를 생각해서 부른 거죠. 근데 걔가 노래를 월등해요. 1등은 누가 했느냐면은 누구더라 걔 이름이 김용빈이가 1등을 했어요. 근데 노래로 판정단의 마스터들이 채점한 거는 손미나가 1등 했습니다. 10점 차이로. 근데 대국민 투표에서 김용빈을 더 좋아한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김용빈이를 약 10만 명이 더 좋아했어요. 손비나보다. 그 얘기는 결국 김용빈이가 더 대중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불렀다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손비나가 훨씬 뛰어난 노래 실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김용빈이보다는 손비나가 훨씬 더 발전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거기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그 노래를 하는데 노래에 이제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노래 중에 가끔 보면은 노래를 잘하는 애들이 앵무새처럼 노래만 잘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애는 똑같은 노래를 불러도 감정을 실어가지고 막 눈물을 짜게 만들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애거든요. 누가 노래 잘 부르니까 앵무새는 노래 잘하는 거 아니에요. 감정을 불러서 다른 사람들 공감을 하게 만들어야죠. 이제 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기 보세요. 자기 경험일 것. 경험을 여기 쓴 그 안에 저 작은 글씨 보면 사람이 북적거리는 거리에서 언뜻 낯익은 모습이 보인다. 총총히 걸어 그의 곁으로 다가간다. 아니다. 체격과 걸음걸이만 어투스할 뿐 전혀 다르다. 허탈하여 돌아서는데 스산한 바람이 눈시울을 건드린다. 한번 보세요. 이거 자기 경험 쓴 거예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공감을 하지. 아까 얘기했듯이 허수아비에다가 치장을 했다고 해서 채워난 우리 정이 안 통한다 얘기죠. 노래 그냥 앵무새처럼 부른다고 해서 공감 안 한다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기왕에 우리 글을 썼으면요, 감동도 받고 뭐 했으면 좋겠어요? 유익하면 좋겠죠? 읽고 나서 찜찜하고 에이씨 내가 왜 그걸 읽었어. 읽기는 재밌게 읽었는데 그런 게 있고 어떤 때는 읽고 나면 참 여운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로 마찬가지냐면은 우리 왜 경주 에밀리종이 있다고 그러죠. 에밀리종 쫙 한번 치면 둥둥둥둥둥둥둥둥 해서 그렇게 오래 공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명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유익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면 공명을 할 수 있다. 공감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자, 유익하면서도 가치를 지닌다. 그 89페이지에 맨 밑에 좀 이제 위에서 네 번째 줄 보세요. 소는 군자 중의 군자다. 이게 무슨 얘기야? 소가 군자 중에 군자라니? 하면은 뭐 하고입니까?
이걸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다음 읽어볼 거라 이거죠. 이걸 읽어보면 뭔가 유익하면서도 그 가치가 있는 내용이 여기 쭉 나온다 이거죠. 자 보자 이거죠. 그에게 어찌 배울 것이 없을까? 사람들아 소해의 첫날에 소의 덕을 생각하며 금년의 365일은 소의 덕을 배우기에 힘써 볼 거나 뭐 했는데 춘원 이광수 선생님의 우덕송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우리 문단에서 좀 참 아쉽다는 분 두 분이 있어요. 한 분은 춘원 이광수입니다. 이광수의 작품들 참 좋아요. 좋은데 그 양반이 왜 우리 문단사에서 묻혔습니까? 부역을 했어요. 부역. 일본 시대 때 일본에 부역을 해서 그 양반 거는 의도적으로 지금 다 빼거든요. 주옥 같아요. 그 양반 시 유정이니 무정이니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제가 중학교 때 그거 읽고 반해서 저 국문과를 가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그 시였으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최근의 시인 중에서 우리 가장 아쉬운 분 한 분이 있죠. 최근에 연세에 지금 비교적 이제 막 돌아가셨지만 그 분 중에 하나 어느 분 생각나시는 분이 있으세요? 유명한 시인인데 잊혀져가는 시인이 있습니다. 누구? 제가 볼 때 미당 서정주 선생님이에요. 미당 서정주 선생님 시 보면 참 좋아요. 좋은데 그 양반이 일제시대 때 그 뭡니까 글을 쓴 게 있고 그 다음에 저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때 뭐 이렇게 한 게 있어요. 일종의 구역입니다. 그것도. 그래가지고 그 양반도 현대 시단에서 잊혀지는 분이에요. 그 양반 저기 보통 그런 게 없다면 제가 볼 때는 중고등학교 책에 많이 나오는데 지금은 다 빠졌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사는 자세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어찌됐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시사적이면 철학적이어야 된다. 시사적이고 자 기왕에 글을 읽었으면 사회적인 어떤 것을 웅변하는 얘기도 되고 대변하는 얘기도 되고 또 철학적으로 의미를 갖는 것도 얼마나 좋습니까? 기왕이면 같이 그런 의미를 갖는 게 좋겠다 이거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 90페이지에 위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번역에 대해서 여기 해놨어요. 번역이라는 지식의 기능을 통해서 외국 문학 내지는 외국 문화를 우리 국내인들에게 소개하고 전파하는 일은 일종의 유용한 서비스 행위일 것이다. 자, 최근 우리나라 문인 중에 가장 핫하게 클로즈업 된 분이 있죠. 여자분. 누굽니까? 한강이 있죠. 노벨상 받았는데 최고죠. 뭐 문학으로 일단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강이 제 아무리 글을 잘 써놨다고 해도 그걸 우리말을 영어로 번역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못 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강의 그 글을 쓰는 철학이라든지 어떤 가치관 이것도 엄청나게 중요하지만 그거를 번역해 주는 외국인 번역가들 이분들도 한강 못지않게 일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게 있죠. 개똥같이 말을 해도 뭐처럼 알아들으라고. 그 이제 그 번역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참 좋은 게 어찌됐든 간에 제가 최근에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 문학을 외국에 소개할 만큼 번역할 만큼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졌다는 게 우리가 국력이 그만큼 커졌다는 얘기다. 그런 게 안 커졌으면 어떤 놈이 와서 저기라 했습니다. 그런 것 중에 특히 하나가 혹시 이 텔레비 프로에 저는 이제 종편이나 3사 방송 이거 안 봅니다. 맨날 쌈질하니까. 그래서 다큐멘터리 하는 프로그램, 채널 아니면 세계 여행 프로그램을 봅니다.
세계 여행 프로그램 중에서 마산에서는 124번을 하더라. 저희 사는 데는요. ONT라고 해서 거기 보면 하루에 이 여행 프로그램이나 바다 뭐 사람들 또 극한 직업 이런 걸 하는데 거기에서 여행 프로그램은요 세계 곳곳에 저기들이 하나 이제 가서 쭉 촬영하고 하잖아요. 보면은 한국말로 인사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옛날에 제가 다녀봤을 때 조금 다녀봤지만 한국 하면은 북한이냐고 물었지 그런 거 묻는 사람 못 봤거든요. 북한이냐 남한이냐 그거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는 사람 하나도 못 봤습니다. 저도 다른 데는 안 가봐서 동남아하고 유럽하고 미국 쪽으로는 좀 가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요 저기들 가서 쭉 이렇게 하죠. 그러면은 어디 유원지 같은 데서 이렇게 보면 안녕하세요 하고 한국 사람 치고 우리나라가 그만큼 힘이 좋아졌고 그다음에 또 하나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관심을 갖는 거지 옛날처럼 60년대 같으면 누가 관심을 가져줍니까? 왜? 60년대를 우리 미국에서 주는 밀가루 먹고 분유 먹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자 번역이란 지식의 기능을 통해서 외국 문화 내지는 외국 문화를 우리 내국인들에게 소개하고 전파하는 일종의 유용한 서비스 행위일 것이다. 이 서비스 행위에 의해서 독서 대중들의 색다른 문화를 접하게 된다. 언제나 양심적이고 진지한 서비스가 우리의 행복을 두텁게 했으면 한다. 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번역이라는 것은 이제 다른 문화를 소개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번역을 할 때 우리나라 사람이 번역을 하면은 자꾸 한국식으로 번역해요. 영어를요. 그래서 이제 하는 건데 어찌됐든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주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소재는 나무다. 나무인데 그 중에서 나는 주제를 지팡이로 한다. 그러면 지팡이를 주제로 했을 때 어떤 의미화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주제 90페이지에서 91페이지 맨 위에 줄 한번 보세요. 죄 많은 세상에 태어나서 죄를 모르고 더러운 세상에 나서 더러움을 모르고 부처님보다도 예수님보다도 하늘 뜻 그대로 산 하느님이 아니고 무엇이냐 어린이에 대해서 어린이에 찬양한 거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건 어린이에 대해서 참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의미화 시켰거든요. 그 다음에 저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가 저기를 할 때 보면은 수필을 쓴다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보면은요 제가 볼 때는 수필론 책 한 번도 안 읽어보고 수필을 쓰고 있습니다. 시를 쓰는 분이 시론책을 한 번도 제대로 안 하고 시를 쓰면 그게 제대로 된 시가 되겠습니까? 기본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건 기본적인 건 우리 갖추고 있자. 그래서 지금 얘기한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중수필과 경수필이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수필을 쓸 때는 소재는 무궁무진하다. 그 중에 우리는 그 무궁무진한 소재 중에서 주제를 정한다. 주제가 어떤 의미를 가져야 성공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저기를 했고 뭐 요런 정도로만 요걸 해두시고 그러면은 이제 뭐까지 91페이지까지는 책을 대충 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은 지금까지 했던 수필은 경수필과 중수필이다. 경수필은 이 몽테뉴적 수필이라고 몽테뉴라는 프랑스의 철학자가 처음 그런 걸 썼기 때문에 몽테뉴적 수필이라고 하고 중수필은 영국의 베이컨이라는 철학자가 에세이를 썼는데 그게 표시가 됐기 때문에 베이컨적 수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수필의 소재는 다양하다. 뭐든지 다 수필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 싸움도 될 수 있고 무엇도 될 수, 연애도 될 수 있고 사랑도 될 수 있고 미움도 될 수 있고 또는 철학도 될 수 있고 도덕도 될 수 있고 뭐든 될 수 있다. 그런데 그 많은 소재 중에서 내가 주제를 무엇으로 할 거냐 하는 것은 내 나름대로 어떤 가치관이 있어야 되겠다. 어떤 철학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내가 글을 쓸 거다. 사람 글 뭘 대상으로 쓸 거냐. 그러면 그 중에 나의 연인에 대해서 쓸 거다. 연인에 대해서 잘못하면 이혼당하려고요. 네? 또 뭐 어찌됐든 그런 어떤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요 세 가지만 딱 알으면은 2장 4장에서 더 볼 거 없습니다. 이거는 그 이상을 보면 대학에 수업을 하는데 대학생들이 봐야 될 내용이고 2장 4장은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 자료 그래서 지금 저 두 가지를 먼저 빙탄불상용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빙탄불상용. 그 다음에 폭우 몰아치듯이 이 두 가지를 먼저 봐야 돼요. 빙탄불상용, 폭풍 몰아치듯이. 그 중에서 빙탄불상용이라는 걸 봐주세요. 빙탄불상용. 요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얼음과 탄, 숯은 서로 어울리지 못한다. 용서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자, 서로 수용하지 못한다. 불상용이니까. 자, 요거 한번 보면은요. 요거는 고사성어입니다. 고사성어인데 참 의미하는 바가 커서 요거 하나 아까 수업한 거하고 이따 얘기하겠지만 결부시켜서 나온 겁니다. 빙탄불상용은 양립 즉 공존이 불가능함을 뜻하는 말이다. 우리 이런 거 있죠. 쥐와 고양이 같이 될 수가 없겠죠. 왜? 쥐는 도둑질하는 놈이라고 볼 수 있고 고양이는 뭡니까? 도둑을 지키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잡아먹히고 잡아먹는 관계거든요. 같이 공존이 불가능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물과 불이 그러한 경우다. 물과 불을 같이 있을 수 있어요. 물 부으면 어떻습니까? 불 꺼지죠. 또 그러니까 이건 서로 용서가 안 돼요. 경우로서 직역하면 얼음과 숯, 얼음 빙자, 얼음과 숯, 탄이 상호 수용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모든 것을 삽시간에 집어삼킬 듯 강한 불이 물을 만나면 맥을 못 추고 백기를 두고 깜짝할 사이에 멸하게 마련이다. 자, 불이 났는데 물을 엄청나게 많이 한꺼번에 뿌린다. 불 사라지죠.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멸하게 마련이다. 그렇게 위력적인 물이 된 물을 만나면 순식간에 수증기로 자취 없이 사라지는 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자, 물이 있다가도 엄청나게 뜨거운 온도 금방 없어지죠. 이렇게 이치이다. 마찬가지로 물의 또 다른 형태인 얼음과 불의 재료인 숯도 공존이 불가능하다.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이처럼 상호간에 수용하거나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를 비유할 때 사용합니다. 빙탄불상용은 서로 이렇게 공존이 불가능하다. 또는 서로 수용하지 못할 때 사용되는 고사성어입니다. 이와 비슷한 의미로 유효어로는 다음과 같다. 개와 원숭이의 사이라는 뜻으로 매우 사이가 매우 나쁜 두 관계를 비유적으로 이런 말이 견원지간, 이것도 공존이 불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얼음과 숯은 나란히 못하는 빙탄불상병, 빙탄불상병도 있지만 빙탄불상병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늘을 쓰고 있는 원수, 하늘을 쓰고 있는 원수, 즉 적대감이 크고 깊다는 뜻으로 강렬한 감정이나 복수심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대천지 원수, 원래는 장자의 여러 부편에서 나오는 말로서 숫의 사이라는 뜻으로 서로 맞지 않아 화합하지 못하는 관계를 이루는 말인 빙탄지간, 하늘 아래 함께 있지 못할 사이라는 의미의 불구대천, 대천지수, 또 불공대천, 대천지원수, 불공대천지원수 등이 있다. 이게 비슷한 말이죠. 비슷한 말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 빙탄불상용이라는 말이 나온 건 삼천갑자라고, 우리 동방사이가 삼천갑자 살았다고 하죠. 그 이제 삼천갑자를 살았다고 알려진 유명한 동방사구로부터 유래되었다. 전한 사람으로 해학과 변선에 능했을 뿐 아니라 박학다식하는 명신이었기에 수시로 한무제에게 불려가 말동무 역할을 했다고 한다. 그 사람이 원래 이제 말 잘하고 아는 게 많고 하니까 제왕인 황제가 있는 한무제가 불러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도 많이 나눴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언행은 틀밖에 아니고 자유분방하여서 이외에서 교활한 신하들은 은근히 비웃고 헐뜯었다고 합니다. 그 말에 틀밖에 않은 사람은 남들 고려 안 하고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던 모양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왜 이런 사람일수록 매운살이 더 박히잖아요. 중간에 뭐 저 새끼 지가 뭔데 저 잘났다고 저래 하는 스타일의 그 미움, 이런 걸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 때문이었던지 주위 사람들까지 기인이나 또는 실성한 취급을 했어도 조금도 개의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 이렇게 취급을 받았다 얘기죠. 이런 현실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던 그는 자신이 흠모했던 초나라의 우국시인인 불원의 처지와 흡사하다고 여기며 칠간전이라는 시를 지었다고 한다. 여기에 이제 요 칠간전 썼거든요. 지었는데 요걸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그 밑에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 보면 얼음과 숯은 상호 함께할 수 없습니다. 내 본디부터 목숨이 길지 못함을 알았네. 홀로 고생하다 죽어 낙이 없음을 슬퍼하며 나이를 다하지 못했음을 슬퍼하노라. 이 칠간전은 오늘날 불원의 글과 함께 그를 추모한 글을 펴낸 초사의 자비편에서 나온다고 한다. 한편 초나라 불원이 이소라는 시로 유명한 사람으로 간신들의 모험을 받고 귀향을 갔다가 명나수에서 투신에 자진은 자살이죠. 했던 인물이다. 우리 사회에서 거친 말이 스스럼없이 행하는 동네가 정시판이 아닐까 싶다. 특히 최근에 이르러서야 이르러 여야가 극한적으로 첨예하게 대립된 상태에서 상대방에 향해 마구 쏟아내는 말뿐은 아이들이 배울까 겁이 나는 경우가 비일비재다. 요즘에 우리 정치권에 얘기하는 거 보면 너무 심해요. 애들 보고 좀 안 될 말 많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근데 한번 보죠. 그렇게 정치인들이 개인적으로 보면요, 정말 우러러 볼 사람들이라 학력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일 같은 게 뛰어난 사람들이 많거든요. 많은데도 정치 집단만 하면 그 모양 그 꼴로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는 국민은 21세기에 와 있는데 정치인은 19세기에 머무르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그 바닥에 이제 저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자, 그렇게 하면서
아까 이제 비일비재했는데 심하다 싶을 경우에는 서로가 척을 지는 것을 넘어 같은 하늘 아래가 아닌 다른 행성에 사는 적을 향해 퍼붓는 저주 같아 섬뜩하기도 하다. 그러다가 말갈망을 제대로 못해 궁색한 처지로 몰려 허둥대는 꼴을 보면서 저들이 우리 사회의 엘리트이고 지도자라는 사실에 연민을 느끼는 경우가 하도 많아 감각적으로 무뎌진 지 오래다. 정치인들 보면은 보통 말해놓고 책을 잡으면 어떡합니까? 보통 하는 얘기가 내 말의 의도가 달라졌다. 또 악마의 편집을 했다. 하거든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가끔 그런 얘기 나왔을 때 그런 거 하고 유튜브 방송 같은 거 보면 그 사람이 얘기한 거 토시까지 다 나온다. 숨 쉬는 것까지 나와요. 근데 어디를 봐도 악마의 편집 없거든요. 근데 악마의 편집이라고 합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을 해야죠. 저는 인간은 누구든지 잘못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잘못했을 때 시인을 하고 그거를 고치면 되는데 안 고쳐요. 안 고치고는 저기를 합니다. 그 이제 하는데 느끼는 경우가 허다하다. 여야는 정치를 하는데 파트너일 뿐이지 불구대천지 원수가 아니다. 여야가요 아무리 첨예하게 대립돼 있고 기분이 나빠도 제가 볼 때는 죽이고 살리는 관계가 아닙니다. 공존해 나가야 될 척결의 대상이 아니라 공존의 대상입니다. 그거를 그분들은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의 경우에 정치 얘기가 나오면 뭐합니까? 방송에서 나오면 채널 돌려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여기 이렇게 같이 있지만 정치적 견해가 다 다릅니다. 정치적 견해를 함부로 하면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도 내가 볼 때 반대로 싸울 수 있어요. 하물며 서로의 이 관계에서는 정말 치고받고 싸울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글 쓰는 사람들만이라도 저는 조금 평온하되 그래서 그걸 리얼하게 오른쪽 왼쪽으로 서가지고 글 쓰는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편견하는 것밖에 안 돼요. 아무데도 도움 안 됩니다. 그렇게 써면 자기도 나중에 읽으면 이거 너무했다고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보세요.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빙판불사경에 대해서 썼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인데 결미해서 요 얘기를 합니다. 산호라면 종교적 신념, 정치적 견해, 가치관, 선호도, 사적인 원인이나 다툼 따위의 차이로 인해 갈등을 겪으며 다툼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숱하게 발생할 개연성은 상존하기만 하다. 우리 이런 거 얼마든지 있잖아요. 자, 종교적 신념, 정치적 견해, 가치관, 선호도, 사적인 원한, 다툼 이런 거. 종교적 신념은 요즘에 보면은 참 종교 무서워요. 왜 무섭습니까? 여기 혹시 종교 가지신 분들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세계 큰 전쟁을 보면요 대부분 종교로부터 출발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네가 믿는 믿음과 내가 믿는 믿음 달라. 그럼 싸우자. 다 죽이고 이겨봤자 그거 해결 안 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종교와 B라는 종교가 충돌이 돼서 전쟁을 했습니다. 어느 한쪽이 엄청나게 피해를 당했어요. 그러면 어느 한쪽을 믿던 종교는 없어져야 원칙이죠. 왜? 졌으니까. 근데 지금도 있잖아요. 네? 이건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발전한 개연성이 말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이든 이후에 어떤 경우이든 극복의 대상이지 척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슬기롭게 공존의 해법을 깨우쳐야 된다. 이거 꼭 필요합니다. 공존의 해법 깨우쳐야 된다. 대승적인 견지에서 충령이라는 건 어떻게 되게 한번 보면
나와 있어. 충령도 함께 수용할 때가 있게 마련의 세상이다. 이는 자연에서 물과 불이 만나면 멸하고 반대로 물이 된 물을 만나는 수증기로 되어 사라지는 자연의 섭리처럼 너 죽고 나 살기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것들을 했는데,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이거는 고사성어를 해가지고 제 나름대로의 고사성어의 그 의미 맨 앞에서 이제 보면은 빙탄불상용 서두 맨 앞으로 보세요. 그 앞에 첫 번째 단락이 빙탄불상용은 시작해서 한 7줄에서 뭐뭐 경우를 비유할 때 사용돼요. 이게 서두거든. 서두거든요. 서두에서는 빙탄불상용이 무슨 의미다 하는 걸 해서 그거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해놓고 그거에 대한 게 이제 전개 과정에서 쭉 설명하다가 맨 마지막으로 가보세요. 맨 마지막에 결미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했습니다. 했는데 보세요. 요 글을 보면은 이거 한파라미가 썼다는 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지. 아니 이 글로 봐서는 전혀 몰라요. 이거를 만약에 다른 데로 했을 때는 안 나라는 게 외부에 안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글을 봤던 분들을 보면은 유추가 되겠죠. 그런데 나라는 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보통의 아까 중수필이라는 것은 나라는 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렇게 안 드러납니다.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뭘 배웠다든지 경험했다든지 이런 걸 썼어도 나라는 걸 드러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쓴 이게 중수필이다. 중수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 보면은 나라는 거 여기 안 나타나는데 외형적으로 제가 쓴 글을 많이 본 분은 이거는 한파라미가 썼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다른 거죠.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도록 읽었던 분에 한해서 한 거고 대부분은 이건 누가 썼는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빙탄불상용에 대해서 일반적인 얘기와 자기의 생각을 마지막 결미에서 썼더라 얘기죠. 이게 중수필의 하나의 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뭘 하나 보려고 하느냐면은 폭풍우 몰아치듯이라는 요걸 통해서 폭풍우 몰아치라는 걸 통해서 경수필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수님 잠깐만요. 예, 여기서 빙탄불상용이라 하는 제목을 말고 예. 오히려 봉전이라 하는 제목을 붙였으면은 아니 이건 왜냐면요, 이 글이 들어가 있는 책이 고사성어로 만난 수필로 만난 고사성어에 있기 때문에 그러세요. 제목을 다 고사성어로 붙여야 돼요. 예. 왜? 책 제목이 수필로 만난 고사성어이기 때문에 제목을 저도 처음에는 고사성어로 안 붙였다가 그러면 나중에 읽는 사람이 이게 고사성어인데 이게 무슨 개딱지 같은 소리야? 해가지고 100% 고사성어로 바꿔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데라면은 빙탄불상용이라 하는 소재를 가지고 예. 교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봉전이었거든요. 예예예예. 봉전이 예. 그런데 그걸 붙이면은 고사성어 책에 못 들어가지. 네. 그래서 100% 책 세 권 다 글 제목은 고사성어로 했습니다. 예. 자, 이제는 경수필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폭풍우 몰아치듯이. 이거는 작년 같은데요. 아마도 작년이죠. 벌써 재작년이네요. 재작년에 저희 집에 정신없이 저하고 와이프하고 손주까지 병원을 들어들었습니다. 손주는 그때까지 이제 뭘 했느냐면은 치아 교정하느라 600만 원 주고 그거 했고, 저는 임플란트 8개 해야 되고, 와이프는 1년 전에 수술했는데 또 유방 수술까지 하고 막 그래가지고
정신이 없이 그냥 막 휘몰아치니까요. 전체적으로 그때 들어갔던 게 한 2천만 원 들어갔어요. 저기가 저 병원비가. 근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엄청 받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걸 해서 한번 전제를 해서 좀 보세요. 제목은 폭풍우라치시. 집안에 이런 이렇게 폭풍우라치시 이렇게 있다. 근데 맨 앞에 서두지요. 첫 번째 단락 보세요. 쓰나미처럼 연이어지는 크고 작은 변고로 정신이 혼미할 지경이다. 계속되니까 한두 개도 아니고 전생의 악업 때문일까? 이러니까 내가 뭐 죄졌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현생에서 부지불식간에 지었던 죄업에 대한 응고보이. 이게 정신없이 이런 게 뭐냐. 밀물이 물려오듯 황당한 일이 꼬리를 물고 물어 쓰러질 듯 비틀거리고 있다. 예로부터 화불단행이라 하여 재앙은 겹쳐서 온다고 이르던 날이 빈말이 아니었나 보다. 최근 이런저런 어려움이 겹치거나 잇따르면서 버텨낼 수 있는 마지막 임계점이 아닌지 모르겠다. 그렇게 되니까요, 사실은 와이프하고나 나하고요, 둘 다, 야, 우리 이거 그만 살아버릴까 하는 얘기도 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정신적으로 지치니까요. 근데 그런 심정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요 내용, 요 서두를 보면은, 이 사람이 뭔가 심각한 거 뭔가를 겪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했습니다. 4월 초순 아내가 연기암, 이걸 연기라고 하대요. 유방 상피내 비암, 수술을 받고 후속 치료 과정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다. 5월 중순에 시작했는데 토요일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는 매일 받는 관계로 모두 18회를 채우려면 이달 중순께 되어야 겨우 끝나다. 6월 중순이 될 거예요 아마요. 중간에 뭐 저기 하니까요. 처음엔 아침 일찍 출근하는 기분으로 임했지만 매일 일정한 시간에 맞춘다는 게 생각보다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저도 젊어서 이후 아침에 일찍 나왔거든. 9시, 8시 정도에 항상 집 나왔습니다. 근데 퇴임을 하고 10년 있다가 그것도 좋은 기분으로 나가면 모르는데 와이프하고 맨날 찌그리고 나갈 거 아니에요. 와이프가 운전하고 옆에 따라가고 은근히 짜증이 나고 어떻게 안 갔으면 싶은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그때 솔직한 얘기가, 그때 안 갔다가는 나중에 일생을 두고두고 바가지를 낄 걸 생각해서 뭐 나 아플 때 저기야 그 콧방귀 달리더라고요. 가봐서 했거든요. 자, 생각보다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그 길에 수행 비서로 따라 나선 지 20날이 가까이 지나면서 스멀스멀 꾀가 나고 핑계거리를 찾을 궁리를 하려고 궁시거렸다. 아니요. 아파서 고생하는 사람도 있는데 따라가는 것도 귀찮아서 좀 피했으면 싶더라고요. 이 얘기를 와이프가 나중에 글 써놓고 그러는데 따라오지 말라고 할까. 그때 기분이 나빴던 모양이에요. 자, 보세요. 이제 또 그다음에 아침 일찍 일터에 나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해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런데 퇴임 후에 10여 년이 훌쩍 지난 지금 매일 일정한 시간대에 아내와 집을 나서는 게 조금은 성가시고 피곤했다. 나만 그런가 했더니 여기서 벌써 나라는 게 나와요. 나만 그런가 했더니 나라는 게 나오죠. 아까는 나라는 글이 하나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형무수필에는. 그런가 했더니 아내도 힘들고 왠지 피곤하다는 하소연을 입에 달고 있다. 실제 이게 제가 눈물이 나는데 아니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감정이 살아계시네. 결혼하고 와이프, 나는 몰랐는데 와이프가 그러는데 전신마취를 6번 했답니다. 결혼 전에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이건 마상으로 이사를 잘못하거나 남편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 참 미안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보세요. 그런 몸으로 겪고 있는 와이프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하소연을 저한테 시간만 남았는데 하기야 처음부터 아내는 자기 혼자서 오가며 치료를 받겠다고 강력하게 의견을 낸다. 하지만 어디 그럴 수가 있는가. 게다가 혹여나 그리 대처했다가 훗날에 기분이 언짢았을 경우에 자기가 병고에 시달릴 때 완전히 수수방관했다는 덤터기를 쓸 개연성까지 감안할 때 종료시까지 동행하는 게 최선의 처신이다. 자, 지난 금요일은 평소처럼 아침 일찍 아내와 병원에 갔다 와서 오후 늦게 치과에 가서 4개의 치아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 아무리 마취를 하고 치근을 심고 꿰맨다지만 지혈이 잘 되지 않아 통증이 심해서 비몽사몽 상태에서 밤을 새우며 끝장했다. 저걸 했더니요. 임플란트 치근을 씹는데 저걸 먹거든요. 아스피린요. 그 고혈압 때문에 아스피린 먹는데 며칠 동안 안 먹었어도요. 이 빼고 나니까 그 다음 날까지 아침까지 막 피가 나요. 그 다음 날까지. 그러니까 왜 솜 대지 보면 물고 있으라죠. 한 10번을 아마 저게 죽는다. 그렇다고 해서 또 이거 주사 맞으면 응고제 주사 맞으면 이게 올 것 같고.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저기라 합니다. 그렇게 끙끙 앓으며 밤을 보내고 토요일 아침을 맞았다. 그런데 오늘 오전 부산에서 열리는 출판 기념회 축사를 해주기로 약속되어 있었다. 누굽니까? 김영인 선생님. 때문에 행사장에 갈 일행들이 아침 일찍 우리 아파트 앞에 모여 부산으로 가는 강행군을 했다. 우리 배 회장이 왔었죠. 왔었다. 어제는 늦게 멀쩡한 잇몸을 절개하고 치근 4개를 심고 나서 절개한 부분을 꿰맸다. 그런 관계로 얼굴이 퉁퉁 부어 일그러졌는데도 아무렇지 않은 듯 천연덕스럽게 축사를 마치고 집으로 와 주말을 보냈다. 그리고 증상이 조금 호전되어 지금 이 글을 쓰기 위해 컴퓨터 자판을 열심히 두드리고 있다. 자, 이걸로 보면은 이거 글 쓴 사람 대충 나와요. 나라는 말 안 해도. 자, 이제 그 다음 단락 한번 보세요. 2번째 페이지에 이제 2번째 단락. 아내가 겪는 정신적 스트레스에 비해 나는 배부른 아이의 멀쩡한 투정에 지나지 않으려나. 오늘까지 아내는 방사선 치료를 13회 받았다. 어쩌면 매일 아침 직접 운전을 하며 병원을 오가는 기분이 매우 착잡하고 언짢았을 게다. 그래도 겉으로 침울한 기색을 보인다거나 말을 필요 이상으로 아끼는 편이다. 속으로는 천불이 날 것으로 유추되지만 태연자약하게 냉정한 모습이 되려 가슴을 뭉클하게 만든다. 별다른 말이 없더니 오늘은 방사선 치료를 받으며 체중이 1kg 줄었을 뿐 아니라 횟수가 늘어날수록 어지럽고 메스꺼린다는 고백을 했다. 의학적으로 지식이 맹탕이라서 내가 기껏 해줄 수 있는 날은 무언가 더 많이 먹어야 된다 라고 얼렁뚱땅 둘러막으며 되는 대로 주었습니다. 이게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때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와이프하고 지금 이제 제가 막 뒤섞였습니다. 상태가. 지금도 내 오른쪽 얼굴은 퉁퉁 부어 일그러진 상태다. 임플란트 시술 후 담당 간호사가 술과 담배를 비롯해 운동을 금지하고 철저하게 휴식을 취하라고 일렀다. 거의 매일 다니던 산행도 잠정적으로 잠시 끊고 있다.
왜냐하면 지난해 동짓달에 심었던 치근이 잘못되어 지난 3월에 뽑았던 아픈 기억 때문에 그리 되어 있다. 한 군데는 저 2개를 심었다가요. 몇 개 심었다가 3개월 후에 시술하려니까 우리 왜 저 혹시 수렁이라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논에 가면 푹 빠지는 수렁이 있습니다. 수렁에다 말뚝을 박은 격이에요. 치근을 심은 게. 그래서 2개를 다 뺐습니다. 뺀 이제 그런 상태였거든요. 이제 아픈 기억 때문이었다. 때문에 그리 대응하겠다. 그 두려움으로 잔뜩 위축된 채 병원에 갔었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잘못된 게 없나 보다.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던가. 어찌되었든 이번에는 병원에서 이르는 대로 고지급대로 따라 탈이 없이 마치도록 특별히 유의할 각오이다. 이제 이런 적이었고, 자, 심신이 너무 나약해졌나 보다. 아내의 와병과 나의 임플란트로 시술 따위가 함께 얽히고 설키면서 심적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안정을 되찾고픈 마음에서 시간 나는 대로 하루 한두 차례씩 아파트 정원에 나가서 잡초를 뽑는 것으로 마음을 달래게 됐다. 산에 못 가니까요. 우리 아파트에 뭐가 많이 나느냐면 망초대가 많이 나더라고요. 망초대를 제가 한 3년에 걸쳐서 처음 끝에서 끝에 아파트 정원 돌아다니면서요. 매년 2번씩 뽑았습니다. 3년을. 남들은 안 볼 때, 모르게. 그래서 이제 그 얘기예요. 뽑았다. 모두 900여 세대가 살지만 주민 누군가가 정원에 나 있는 잡초를 뽑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 그런 때문에 혹시나 아파트 정원 잡초를 뽑는 괴이한 행동을 본 뒤에 이상한 노인네나 치매 환자로 몰아갈지 모른다는 생각에서 남들이 눈에 잘 띄지 않는 이른 새벽이나 한낮에 잡초를 뽑는다. 새벽 한 5시쯤 나가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또 깜깜할 때 얼추 한 달 이상 시간이 나는 대로 조금씩 매달렸더니 엄지와 검지손가락에 막는 풍자처럼 거칠어져서 손을 보았는 맥락에서 별도의 전용 장갑 2걸레까지 사왔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었어요. 자,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이제 산에를 못 가고요. 막 이제 집에서만 있으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면 시간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잡초라도 뽑는 거, 새벽에 일찍 나가서 밤늦게 뽑는 거. 그런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당을 안 주더라고요. 보세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미예요. 마지막 장 보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올 4월, 6월은 재수없게 애군이 깼나보다. 뜻하지 않는 아내의 시장이라고 하면 병을 옛날 말로 시장이라고 하거든요. 아내의 시장에다가 나의 치아 문제 따위가 함께 뒤엉켜 폭풍우가 몰아치듯이 요동치며 벼랑 끝으로 내몰았을 뿐만 아니라 이 외에도 크고 작은 골칫거리들이 꼬리를 물고 발생하여 얼을 빼기에 이르는 자탄이다. 칠흑 같은 질곡의 터널을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다. 이런 바람에서 이번 주말 강원도 태백으로 떠나는 문학기행이 기필코 참여하여 밝은 세상에 발길을 내디고 싶다. 그런데요, 가고 싶었는데 이때 저거가 걸렸어요. 한 번도 안 걸렸던 코로나를 걸렸습니다. 코로나 걸려서 여기 못 갔어요. 또 못 갔는데 못 갔고요. 그때 코로나 걸려서 그때가 얼마입니까? 2023년인데요. 지금까지 취각과 미각이 완전히 안 돌아왔습니다. 절반은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냄새를 못 맡고 그 다음에 맛을 모릅니다. 거의 맛은 반은 알고 반은 모르고. 그래서 좁으면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화장실에서 왜저 변을 보고 대변을 보고 이렇게 하면 냄새 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기들이요. 저는 아무리 맡아도 냄새가 안 나요. 그래서 그걸 롱 코비드라고 하더라고요. 롱 코비드라고 했는데 그걸 할 때는 자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얘기를 보면은 한파남이라는 얘기는 안 나와서 나는이라는 말이 꽤 나왔죠. 몇 번 나왔죠. 이게 경수필이에요. 우리 생활주의에 해나가다. 그래서 경수필과 중수필의 차이는 이런 식의 차이가 있다 하는 거 한번 하시고요. 조금 한 5분 쉬었다 하실까요? 또 이 인터넷에 들어오신 분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